맨유가 드디어 바이에른 뮌헨에서 더리우트와 마즈라이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 두 명의 선수의 이적료가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본 이적료 6천만 유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옵션까지 1,000만 유로를 더해서 7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7천만 유로는 하나로 따지면 1,00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금액인데 1,000억 원의 마즈라이와 더리우트 이 두 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는 건 더리우트와 마즈라이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아주 못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1,000억 원에 영입을 한 건 최근 이적 시장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맨유가 영입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리우트와 마즈라이는 전술적으로 봤을 때 더리우트는 센터백, 마즈라이는 오른쪽 풀백이긴 하지만 수비 라인의 영입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전개할 때 그리고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때 테나하 감독이 생각하는 미드필더 라인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리우트와 마즈라이가 굉장히 좋은 영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거냐면 지난 커뮤니티 실드를 생각을 해보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베스트 11을 기준으로 카세미로의 움직임이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카세미로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맨유 내에서도 가장 잘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평점도 높았어요. 그런데 실망스러웠던 지난 시즌과 달리 커뮤니티 실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이게 물론 카세미로가 개인적인 몸 상태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었겠지만 지난 경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풀백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달로였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테나하 감독은 미드필더 라인에 카세미로와 마이누 이 두 명의 선수가 있지만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마이누가 올라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혼자서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에 고립되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사실상 왼쪽 풀백이지만 오버래핑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 달로가 올라갔을 때 3백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라와서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에 함께 위치하니까 비교적 공간을 커버하는 게 수월했다는 게 지난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사실 테나하 감독이 지난 시즌에 루크쇼가 없다는 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루크쇼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하면서 카세미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루크쇼가 매번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지난 시즌에 물론 몸 상태도 좀 안 좋았지만 카세미로가 혼자서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데 카세미로의 기동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고 그런데 공간을 넓게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어설프게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이 많았었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는 이렇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가운데로 들어와 주니까 카세미로를 도와줄 수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달로까지 측면으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가운데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카세미로, 달로 이 세 명의 선수가 위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카세미로가 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테나하 감독이 좋아하는 형태의 전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테나하 감독은 후방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만들어가다가 상대가 끌려 나오면 최근 맨유에서 보여주는 패턴이 앞쪽으로 과감하게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맨유가 수비 라인에서 계속 볼을 돌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나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이 가운데에서 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라인을 높이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오나나가 그냥 한 번에 본인의 좋은 킥력을 활용해서 한 번에 붙여주죠. 그럼 여기서 상대 수비수와 오나나의 롱킥을 차지하기 위한 경합을 하는데 여기서 볼이 떨어지는 순간 앞에서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오는 것을 테나하 감독이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이 세컨볼 싸움에서 맨유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카세미로죠. 그러다 보니까 카세미로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으면 오히려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세밀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괜히 카세미로한테 갔을 때 카세미로가 압박을 당해서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카세미로를 한 칸 올려서 오나나든 맥과이어든 에반스든 아니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든 앞쪽으로 킥이 좋은 선수 들이 붙여놓고 여기서 떨어지는 볼을 카세미로가 올라와서 가져간다. 이게 카세미로에게 지난 경기 부여했던 역할이고 카세미로뿐만 아니라 사실 테나하 감독이 지금 현재 우가르테의 영입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가르테도 카세미로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입니다.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는 데에는 약간의 투박함이 있어서 실제로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엘리케 감독이 후방에서 볼을 잘 못 다루는 우가르테를 초반에 몇 번 써보다가 바로 벤치로 내렸죠. 반대로 우가르테가 앞쪽에서 압박하는 플레이 그리고 경기장을 돌아다니면서
볼을 경합해서 가져오는 플레이는 정말 잘해요. 카세미루가 조금 나이가 이제 들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로 이러한 역할을 아주 잘하는 선수였죠. 경합에 있어서는 카세미루를 사실 전 세계에서도 따라올 선수가 없었을 정도로 카세미루가 경합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서 풀백이지만 사실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죠. 그리고 카세미루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누가 올라가 있어도 마이누가 완전히 최전방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브루 페르난데스도 올라가도 미드필더 라인에 카세미루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뒤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카세미루도 너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하지 않게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빌드업을 할 때도 카세미루가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달로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다가 카세미루가 오히려 올라오기 시작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히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내려갔고 카세미루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누까지 전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형성이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달로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맨시티를 전방 압박하는 장면인데 마이누와 카세미루 두 명의 미드필더가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누는 본인의 앞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고 카세미루는 측면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압박하러 뛰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디알로가 앞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러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공간을 카세미루가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카세미루가 이렇게 용감하게 커버를 하러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뒤쪽에 달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들어와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시티가 지난 경기에서 맨유의 전방 압박에 약간 고전할 때가 많았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맨유가 굉장히 과감하게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세미루도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카세미루의 장점이 기본적으로 경합에도 능한데 카세미루가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살짝 뒤에서 압박이 약간 풀려나가는 공간, 상대가 탈압박하려는 공간을 찾아서 압박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공간을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카세미루가 살짝 뒤에서 다른 선수들이 압박하는 걸 보고 있다가 맨시티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걸 보고 재빨리 이 공간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맨시티가 앞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어느샌가 카세미루가 측면으로 빠져서 이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여기서 맨유가 볼을 끊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카세미루가 지난 경기에서 볼을 경합한 횟수가 경기 전체에서 17번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 전체에서 볼 경합 승리 횟수도 10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수비적인 움직임이 9번,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선수였어요. 그런데 저런 이제 수비적인 움직임이 후방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전방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카세미루가 이렇게 올라가서 압박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선수들이 왼쪽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오른쪽에 달로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카세미루가 올라갔을 때 카세미루가 후방에서 탈압박을 하거나 세밀한 빌드업에는 그렇게 강점이 없는데 카세미루가 약간 뒤에 있을 때 전방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찔러주는 패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그거는 곧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카세미루가 뒤쪽에 달로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격 장면에 좌우 풀백인 달로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없어요. 그런데 두 명의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와 주니까 카세미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카세미루가 디알로가 카세미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전방으로 뛰어 들어갈 때 이 공간으로 카세미루가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카세미루가 여기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뛰어 들어가는 디알로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 이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디알로가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렸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득점이 안 됐었죠. 이런 장면도 있었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카세미루가 볼을 잡는 장면인데 카세미루가 볼을 잡아서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본인도 앞으로 뛰어가요. 선수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으로 뛰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뒤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세미로가 오히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계화면은 안 보이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카세미로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약간 요 가운데로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죠. 이런 모습이죠. 카세미로가 뛰어갈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서 미드필더 라인을 커버해 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카세미로가 올라가서 과감하게 전진해서 볼을 건네받은 다음에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유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만든 선수가 카세미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맨유가 빌드업을 전개할 때 기본적으로는 마이누가 공격성을 가져가면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카세미로가 혼자 남지 않도록 풀백이 도와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카세미로가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공간을 메워주는 게 굉장히 테나하 감독에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테나하 감독은 앞쪽에서 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더리우트와 마즈라이가 이러한 특성에 매우 부합하는 선수들입니다. 맨유가 다음 시즌 주전 라인업이 부상만 없다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뭐 왼쪽에 이제 루크쇼가 배치가 되고 최전방에 호일룬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포백을 기반으로 4-2-3-1 전형이 다음 시즌도 아마 주전 라인업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루크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즈라이도 3백을 만들 수 있으면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즈라이가 심지어는 3백도 되고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버래핑도 가능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이 마즈라이 자체가 아약스 시절에도 테나하 감독이 저렇게 활용을 직접 하기도 했고요. 아약스의 기본적인 모토 자체가 수비 라인에서 모든 선수가 센터백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풀백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굉장히 유연한 방식의 형태를 선호하잖아요. 테나하 감독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아약스의 선수들이 그러한 형태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즈라이도 그러한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유가 루크쇼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 있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마즈라위 이렇게 3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라면 포백 형태에서 루크쇼가 센터백을 만들 때도 있죠. 루크쇼가 3백을 만들 때 마즈라이가 올라가서 카세미로, 마이누, 마즈라위 이렇게 3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루크쇼가 약간 이제 3백을 만들면 마즈라위가 올라가서 디알로를 도와줄 수도 있죠. 그리고 디알로를 도와줄 때도 마즈라이가 오버래핑도 가능하고 언더래핑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공격적인 선택지가 마즈라위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고 후방에서 탈압박을 하거나 후방 빌드업의 선택지도 마즈라위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누가 올라갔을 때 카세미루를 도와주는 마이누 혹은 이제 루크쇼가 나온다면 루크쇼까지 합세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방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더리우트, 미드필드 라인에는 루크쇼, 카세미루, 마즈라위가 위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의 방향에 따라서 루크쇼가 여기서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을 하거나 아니면 마즈라위가 오버래핑을 하거나 언더래핑을 하는 공격의 방향에 따라서 한 선수가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사실은 테나하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리우트도 마찬가지죠. 아약스 출신인 만큼 이 선수가 빌드업에 능하고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백도 되고 4백도 되는 아주 다재다능한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크쇼가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든다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더리우트가 이렇게 3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즈라위가 공격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더리우트가 살짝 올라와서 마즈라위의 공간을 커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미드필더처럼. 그러면서 카세미루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루크쇼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마즈라위가 센터백을 볼 때는 더리우트가 기본적으로는 센터백이기 때문에 요 중앙 공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루크쇼가 올라갈 때 이 공간을 커버해줄 수도 있는 거고 마즈라이가 올라가줄 수 있는 이런 3백의 유연함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세미루가 기본적으로 앞쪽으로 올라가서 압박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유연한 선수들이 후방에 일단 맨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즈라이가 풀백도 되고 센터백도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는 아주 이제 다재다능한 자원이라면 루크쇼도 인버티드 풀백, 오버래핑, 3백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더리우트도 3백도 가능하고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 가능합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풀백도 가능하고 센터백도 가능하고 3백도 가능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다양하게 카세미루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카세미루가 올라가는 순간 루크쇼, 마즈라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뒤에 있고 더리우트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라면 루크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이렇게 3백일 때 마즈라위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카세미루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더리우트가 이 공간을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루크쇼가 들어오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마즈라이라면 자연스럽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혹은 이제 뭐 여기서도 마즈라이가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리우트와 마즈라이의 영입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맥과이어라던가 완비사카라던가 달로라던가 린델로프, 심지어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떠난 바란까지 사실 맨유의 수비 라인에 있었던 선수들이 테나그 감독이 선호하는 유기적인 수비 자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풀백이면 풀백, 아니면은 뭐 센터백이면 센터백,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지, 사실은 센터백도 되고 풀백도 되고 공격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미드필더도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는 굉장히 이 유연한 테나그 감독의 후방 빌드업,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모두 올리기 위해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누군가가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있고 중앙 수비수가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때도 있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다소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더리우트와 마즈라이는 그러한 역할을 이미 테나그 감독 밑에서 해봤고, 아약스 출신이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더리우트가 한창 주전에서 밀려있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했던 적도 있고, 마즈라위를 3백의 한자원 혹은 왼쪽 풀백에도 볼 때도 있었고, 혹은 마즈라위가 포백에서 센터백을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마즈라위와 더리우트는 단순히 수비수의 영입이 아니라 맨유가 빌드업을 할 때, 압박의 형태를 만들 때, 경기의 운영을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래서 아마 테나그 감독의 이런 영입이 아무래도 아약스 선수들을 너무 많이 영입하니까, 특히나 이 아약스 선수들을 영입할 때 실패 사례, 안토니라는 큰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리우트나 마즈라이는 기본적으로 아약스를 떠나서도 증명을 했던 선수들이고, 분명히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테나그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 매우 적합한 선수들이라서 분명히 이 선수들은 이적료의 값어치를 충분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약스 출신의 영입 중에 실패한 건 안토니밖에 없긴 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뭐 부상이 잦았지만 준수하게 하는 자원이고, 더리우트, 마즈라위, 그리고 안토니,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요 4명의 선수 중에서 사실상 이제 실패는 안토니 정도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뭐 아약스 출신이 아니더라도 마운트라는 또 실패 사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토니가 아약스 출신이기 때문에 아약스 출신의 선수가 맨유에 왔을 때, 그리고 테나그 감독이 원했을 때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더리우트와 마즈라위는 그래도 성공 사례에 들어갈 만한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 영입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맨유의 이번 시즌 성적과 경기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